안녕하십니까. 이노소셜랩 서진석 연구위원입니다. 인권경영 마지막 강의입니다. 인권경영 실행 방안 나머지 부분을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인권정책 선언, 인권역량 평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이어서 통합과 조치를 살펴보려 합니다. 통합과 조치는 인권 관련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중단하고 완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예방조치를 취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실행이 힘있게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또 나아가 인권경영이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과 문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 프로세스, 이것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가장 먼저는 인권경영 부서 신설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설사 부서를 신설하지 않더라도요, 특정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서를 만들어도요, 인권경영이 고립된 섬처럼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수평적 차원의 협업이죠. 법무, 인사, 구매, 상생협력, ESG, 경영전략, 홍보, 이런 여러 인권경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서들이 많습니다. 이들 부서와 함께 인권경영 협의체 등을 만들어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는 수직적 차원의 소통이죠. 이는 인권경영 리더십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권경영 협의체를 C레벨 차원에서 이끌고요, 이사회, ESG위원회, CEO에게 보고하고 의결하는 추진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인권경영 추진체계 관련해서 독일의 화학기업이죠, 바스프 사례를 한번 볼까요? 바스프는 인권경영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서를 통해서 인권 이슈를 조정하고요, 인권 전문 실무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경영 협의체도 두었죠. 조달, 법무, HR, 환경보호, 건강안전, 지속가능 전략, 현장 보안, 공급망, 커뮤니케이션, 정부관계, 이런 부서들을 모아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인권경영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부만이 아니라 4명의 외부위원도 있습니다. 유럽 최고 지속가능성 및 거버넌스 고문,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런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면 인권경영을 보다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통합과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 조치는 크게 두 가지죠. 부정적인 인권 역량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를 중단하거나 중단토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완화하는 조처를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방활동이죠. 이 예방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권교육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인권 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벤치마크로 널리 참고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 약칭 WBA가 만든 기업 인권 벤치마크 CHRB입니다. UN, OECD, EU 등에서도요, 참고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권 경영 지표입니다. WBA는 고위험 산업군으로 농식품, ICT 제조, 자동차 산업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군에 있는 127개 기업을 대상으로 CHRB에 의거해서 인권 경영을 평가하고 순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을 보면요, 100점 만점의 평균 점수가 17.3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낮죠. 50점 넘는 기업은 유니레버 단 한 곳뿐입니다. 이 평가에서 ICT 제조 분야에서 1위를 한 기업이 있습니다.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입니다.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는 인권교육 분야에서 2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인권교육의 핵심 대상은 직원과 협력사죠. 먼저 직원을 볼까요?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는 매년 전 직원 대상 비즈니스 컨덕트 표준교육과 AI 윤리교육을 합니다. 이는 법정 의무교육 외에 하는 것입니다. CHRB는 장애인 인권 개선 교육이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이런 법정 의무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점수에 아예 반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만 하는 교육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는 구성원의 직무와 관련된 특화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달부서 대상으로는요, 책임구매, 공급망 책임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판매, 법무부서 대상으로는요, 강제노동, 업무시간, 이와 같은 주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무에 특화된 교육을 전개한다면 수용력, 실천력이 더욱 높아지겠죠? 다음은 협력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는 협력사 대상으로 분쟁광물, 강제노동, 근로시간, 안전보건, 이와 같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1차 협력회사만이 아니라 2차, 3차 협력회사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2차, 3차 협력회사 임직원 568명이 교육을 수료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인권 스크리닝 정책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 관련 부정적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 경우에는요, 이에 대해서 집중적인 인권 교육을 시행하고 있죠. 예를 들면 미얀마 등 고위험 지역의 판매 파트너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고객 대상으로 AI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는 공급망 관련해서는 2차, 3차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고객 기업 대상으로도 인권 교육을 확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이죠. 휴렛패커드 사례도 추가적으로 한번 볼까요? 휴렛패커드 파트너 프로그램이죠. 앰플리파이 임팩트 사례입니다. 2021년에 론칭했는데요. 파트너 대상 교육에 그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파트너와 협력해서요, 기후변화, 인권, 디지털 형평성, 이런 가치를 같이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인권 관련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즉 DE&I죠. 협력회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요, DE&I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전 세계 43개국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휴렛패커드는 2025년까지 파트너의 50%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 인권 사례도 볼까요? 제품 서비스 접근성 문제는 고객 인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카카오 사례를 하나 볼까요? SNS에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이모티콘을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인식할까요? 갤럭시 토크백이나 아이폰 보이스 오버,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이모티콘을 음성 메시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격려하는 이모티콘은 알겠다, 이런 의미인데 이를 움직이는 라이언, 이렇게 들려줍니다. 시각장애인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이를 2023년 들어 개선했습니다. 아령을 들고 운동하는 이모티콘을 손가락을 갖다 대면요, 카카오 이모티콘, 곰, 아령, 다이어트, 움직이는 이모티콘, 오후 2시 31분, 이렇게 읽어주고 있는 것이죠.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인권이 개선된 것입니다. 카카오가 이렇게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은 DAO, 직책 신설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카카오는 2022년에 디지털 접근성 최고 책임자 DAO를 신설하고요, 시각장애인이자 접근성 전문가에게 그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DAO를 중심으로 이모티콘에 대해서 대체 텍스트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서비스를
2023년 1월에 론칭한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카카오는 모든 이모티콘에 대해서 대체 텍스트 DB를 구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 가치만 창출한 것이 아니었죠.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면요. 입력창에 안녕 이렇게 입력하면 대체 텍스트 DB를 이용해서요. 안녕과 관련된 이모티콘을 모두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이모티콘 매출 증진에도 기여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어 통역 솔루션도 하나의 좋은 사례입니다. 청각장애인이 병원에 갔는데 수어로 소통이 안 된다면 자신의 증상을 어떻게 의사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수어를 통역해주는 솔루션이 있다면 청각장애인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의사 진찰을 받을 수 있겠죠. 이 역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객의 인권을 개선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인권 개선 사례를 볼까요? 인권 경영 관련해서 가장 개선이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아디다스가 현대판 노예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례인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구매 조달 부서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겠죠. 아디다스는 약 2,000명 대상으로 현대판 노예제 방지 교육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는 기업, 즉 1차 협력회사죠. 이 1차 협력회사 대상 온라인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판 노예, 흔히 강제노동이라고 하죠. 이 강제노동은 심층 공급망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1차 협력회사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도 매우 필요하지만 더욱 깊이 들어가야 하겠죠. 그래서 2차 협력회사의 현황을 파악해 봅니다. 국제이주기구와 그 산하의 크레스트란 기관과 협력해서요, 대만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 실태를 평가합니다. 그 결과 이주 노동자들은 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4개 국가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용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과다한 채용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었고요. 취업 중개 과정 역시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디다스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주요 파견국가 4개 나라의 민간 채용기관을 대상으로요, 채용 윤리, 채용 수수료 투명성, 글로벌 표준 이해, 이런 교육을 전개한 것입니다. 어떤가요? 공급망 인권 개선, 무척 어렵죠?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되겠죠. 그렇되 1차 협력회사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깊게 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도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4번째 단계인 추적과 검증을 살펴볼까요? 인권 개선 조치를 했다면 꾸준히 이를 추적하고 검증해야겠죠? 이 단계에서 중요한 3가지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권 개선 조치가 실제 효과적인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례를 보죠. 공급망 인권에서 과다한 채용 중개료, 이 이슈는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주로 이주 노동자 대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채용 중개료는 고용주가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노동자가 중개인에게 과다하게 지불하고 있죠. 이런 경우 부채에 속박되죠. 그래서 추가 착취에도 취약하게 됩니다. 현대판 노예제의 주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채용 중개료는 고용주가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런 경우 노동자에게 고용주가 채용 중개료를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를 크게 줄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채용 중개비 문제가 개선되었을까요? 추적과 검증 시 실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겠죠.
불이익에 의거해서 두려움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채용 중개비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채용회사가 중개비 일부만 상환하고 해결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장 실사를 할 때 추적과 검증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추적과 검증 관련해서 생각해 볼 점 두 번째를 말씀드려 보죠.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받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애플의 최대 공급업체 팍스콘의 중국 공장에서 2010년 젊은 청년 10여 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혹한 노동 조건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입니다. 애플은 주당 60시간 노동 원칙을 지키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자신의 공급망에서 이 원칙으로부터 보호받는 노동자가 늘어가고 있다고 수치를 정기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애플의 협력업체에서 주당 60시간을 초과하는 과다한 노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고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실과 숫자 간에 일부 괴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죠. 애플은 익명 설문조사 등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정비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45만 9천 명의 협력업체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7만 4천 명의 협력업체 직원 대상으로 익명으로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인권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이해관계자의 참여죠. 특히 이해관계자의 직접 피드백이 중요하기에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할 것입니다. 추적과 검증 관련 마지막 생각거리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접근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례를 보죠. 초콜릿 원재료, 카카오 생산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노동 이슈입니다. 코트디부아르와 가나는 전 세계 카카오의 약 60%를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생산 과정에서 아동노동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두 나라에서만 156만 명의 아동노동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슬레 등 ESG를 잘하고 있다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CLMRS, 즉 아동노동 모니터링 및 교정 시스템을 관련 NGO와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는요, 카카오 농장 및 농부 대상으로 아동노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동노동이 있는지 식별합니다. 만약 아동노동이 있다면 이를 예방하고 교정하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를 통해서 아동이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지 이를 모니터링합니다. 어떤가요? 아동노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는 훌륭한 활동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동노동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미흡해 보이는 것이죠. 왜 농부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학교가 아닌 농장으로 보낼까요? 근본 원인은 빈곤이죠. 카카오 산업에서 핵심 이슈로 공통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권, 환경, 생활소득입니다. 문제 해결 관점에서 보자면 줄기를 이루고 있는 이슈는 바로 생활소득입니다. 생활소득은 물론 빈곤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고통받고 있기에 농부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는 것이죠. 2019년 제프 럭스테드, 아칸소 대학 교수 등은 카카오 농부들에게 지불하는 가격을 12%만 인상하면 가나에서 가장 나쁜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앨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생활소득 지급을 실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초콜릿 회사 토니스 초콜론리와 같은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은
아동노동을 근절시키기 위한 근본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점을 얘기해 보았는데요. 추적과 검증 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단계입니다. 소통과 보고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독자적인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ESG 영역에서 인권 이슈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인권 보고서 발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잘하고 있는 것을 알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소통입니다. 보고서 발간의 대상을 일반 공중으로 보고 기업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4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영향받는 이해관계자 중심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향받는 이해관계자가 누구인가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양한 형식의 소통입니다. 웹사이트, 보고서, 뉴스레터, 그리고 타 보고서와 통합하는 등 다양한 형식으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업 대응이 적절한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기업 홍보 관점이 아니라요, 이해 당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심각한 인권 영향 리스크는 공식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차, 역량, 실행과제, 향후 쟁점 사안 등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 단계는 구제 절차입니다. 고충 처리 메커니즘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충 처리하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소하고 고발하거나 형사 또는 민사재판을 받게 하거나 하면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힘을 빌려도 해결에 힘이 실릴 것 같지 않나요? 물론 이런 절차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절차를 밟기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전 예방 기능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신속하게 피해를 식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2가지 점은 정부 기반 해결책으로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적으로 고충 처리 절차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 기반의 사법적이든 비사법적이든 이런 조치들보다 더욱 신속하게 인권 피해에 대응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디다스 사례를 한번 볼까요? 먼저 접수 방법이 다양하죠? 웹은 기본이고요. 메일 주소, 전화번호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인이 쉽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죠. 인권 취약 집단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선 하나 이상의 채널을 제공해야 되고요. 또 필요시 통역도 제공해야 되겠죠. 불만을 제기하면 영업일 5일 이내에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추가 정보를 확인한 후에 불만 제기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요, 사회환경팀이나 준법 감시인에게 전달하죠. 이후에는 진정인과 대화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조치와 예방, 모니터링 절차를 진행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인에게 피드백을 주어서 구제 절차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아디다스는 이러한 고충 처리 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관문은 접근성이죠. 아디다스는 전략적 제조 파트너 중 99%가 불만 처리 메커니즘에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 접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불만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이슈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도 될 수 있고요. 인권 감수성이 높아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건수가 줄어들었든 늘었든 원인 분석은 해야겠죠. 그리고 아디다스는 해결 비율과 진정인의 만족도 수치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권 경영 실행 방안을 6단계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어떠해야 할지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권 경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느낄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간단히만 그 흐름을 요약해 볼까요? 먼저 물적 범위를 보면요. 많은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인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이런 이슈까지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죠.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이런 이슈도 중요한데요. 이 강의에서는 담지 못했습니다. 이는 인권 경영에서 최근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에 별도로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 범위에서는 어떤가요? 1차 협력회사는 기본이었죠. 많은 기업들이 1차 협력회사를 넘어서요. 2차, 3차 협력회사까지 보면서 인권 경영을 확대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권 경영 관련해서 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인권 경영팀이 없는 기업도 다수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바뀌겠죠? 우선 글로벌 흐름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이상 인권 경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